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새해 벽두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마약 밀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엄연한 주권 국가를 침공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압송하고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한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제 트럼프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러시아에 쉽게 우크라이나를 넘긴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트럼프는 지금 또 그린랜드도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강대국이 힘을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유엔이고 국제법이고 다 공허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 더욱 간절해집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 힘내시라고 정어리모리 준비한 겁니다. 고창 민물장어 자포니카, 제일 좋은 품종이 자포니카래요. 이걸로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주문을 하시면 그때 손질을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미리 잡아놓으면은 이게 퍼삭퍼삭 이제 탱글탱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하루 조금은 더 걸린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안에 이렇게 그 양념이랑 다 들어있어요. 바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하셔도 좋고, 혹시 형편 되신 분은 숯불에 구우면 더 좋지만 숯불은 쉽지 않을 거고, 에어프라이어에 해서 드셔도 좋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장어 드시고 싶어도 비싸서 사실 잘 못 먹죠. 1kg만 해도 막 6, 7만 원 하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 1kg에 25,900원. 그래서 그런지 막 2, 3kg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하신 겁니다. 맛있게 가족들하고 드시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나 불편해. 그러면 전화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 참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요. 베네수엘라 침공만 아니어도 오늘 다룰 것들은 주식시장이 또 엄청나게 올라간 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완전히 끝장난 거,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침공 너무나 많은 충격을 세계에 던져줬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규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뵙고 올해 뵙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예, 애청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아무리 트럼프지만 그래도 현직 국가 원수를 공격해서 체포하고 이제 베네수엘라 우리가 통치할 거야. 그 전에 이렇게 강대국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국제법이 이랬다, 유엔 헌장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만 해도 유엔의 헌장에 국제법에 뭐가 조항이 어떻고 이런 명분이라도 내걸었어요. 대표적으로 국제법상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올라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방법을 따라서 그냥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자고 있는 다른 나라 대통령 부부를 침대에서 끌어내서 그걸 2시간여 만에 자기네들의 항공기에 태운 다음에 그 체포돼서 수갑차고 있고 눈가리까지 하고 있는 모습, 추리닝 입혀놓은 상황에서 혼자 물병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또 자기 개인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범죄 집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는 게 적어도 문명 국가라고 불리는 뭐 법치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나라들이 하는 일인데 모든 걸 다 그냥 다 무시해 버렸어요. 예. 지금 전 세계가 아마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이게 엄연한 현실이 됐고 트럼프는 나 마음 내가 뭐 생각나면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앞으로도 이러지 말한 법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교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 영화 보면 비슷한 거 나와요. 거기에 보면 회계부정이랑 뭐 횡령을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망간 외국인 범죄자를 배트맨이 홍콩에 가서 그냥 잡아와서 미국 법원 앞에다가 던져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를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걸 한 겁니다. 보통 미국이 과거에도 뭐 어떤 나라를 침공하고 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안보와 관련된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량 살상 무기를 미국을 향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마두로에 대해서는 그냥 마두로가 마약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먹었다.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베네수엘라가 어떤 안보적으로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그런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뭐 베네수엘라 편을 드는 나라도 거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걸로 유력하게 의혹을 받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도로를 막고 뭐 무단횡단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그러는 사람을 그냥 어떤 자동차 지나가면서 그냥 치워버리고 가는 그런 느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느 쪽의 편도 참 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하에서 점점점 이제는 국제법이 무색해져가는 그런 마당에 우리는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지 정말 참 어려운 이슈를 저희한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우리가 뭐 이렇게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마차도라고요. 바로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입니다. 마두로, 마차도. 왜 노벨 평화상을 줬습니까?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무지한 독재에 맞서서 싸운 그걸 높게 평가해서 줄 정도로 베네수엘라는 지금 말도 못하는 독재를 계속 해왔죠. 차베스 이후에 또 이자가 13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내세웠던 것은 유엔 헌장 51조 자위권과 자국민 보호, 뭐 심지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 걸 명분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분도 없어요. 뭐 그냥 마약 갖다 팔아먹었으니까 우리가 잡아온다. 이건데 그리고 이제 통치를 또 한다 이거예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보면은요.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주권을 존중한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 요건도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도 너무 제가 뉴스를 보고도 믿어지지가 사실 않았습니다. 뭐,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최고의 동맹 국가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주권 국가 아닙니까? 주권 국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여러 가지 행위들은 비판받을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차치하고 지금 사실 나와 있는 통상협력 같은 부분도 국제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가 이미 협정이 된 건데 그 협정 싸그리 무시하고 지난번에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지점인 건 분명하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최강대국의 힘에 어떻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든 독일이든 유럽이든 마찬가지로 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냥 제시한 대로 뭐 이런 FTA 같은 걸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국제 통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도 황당한데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건 어떻게든 우리가 협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 어떻게 국제법 위반해서 아무리 그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잘못하고 독재를 저질렀다 한들 압송해버리는
현대 정치사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자원 약탈의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다고 하고 최근에 중국에 거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 자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독점하겠다는 그 미국의 약탈에 대한 욕심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게 더 놀라운 지경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런 뭐 자세한 입장은 사실 내기가 많이 어려운 지점인 건 맞고 가장 중요한 건 베네수엘라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하고요. 또 우리 한미 관계와 또 베네수엘라와의 또 교역 관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게 외교력이 또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대위님 노벨상 안 줘서 빡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있어요. 그 점도. 이제 트럼프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국제법을 만들어서 각 나라가 여기를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세계 질서가 유지가 돼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엔은 이제 그러면 뭐가 됩니까? 더 헛개비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동안에 그린랜드 있잖아요. 지금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는데 야, 그 그린랜드도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린랜드 침공하지 말라는 법 없죠. 넘기라고 그럴 때 좋은 말로 할 때 넘기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힘없으면 당하는 거고. 지금 또 트럼프가 콜롬비아도 매우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제조해서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병든 남자. 지금 이건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얘기하는 건데 오랫도록 그렇게 못할 거다. 그러니까 취재진이 그러면 앞으로 콜롬비아에서 작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제법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은 국제법이라는 것이 물론 국제법이 지금까지도 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어떤 명분이나 도덕성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구속력, 심리적 구속력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놓고 무시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국가 간에는 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오로지 실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완벽하게 열리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150년 전에 이제 서구 열강들이 조선을 침탈하고 할 때 그때 시절의 제국주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20세기 동안 쌓아왔던 그런 어떤 국제법적인 평화적인 질서를 다 무시하고 이제 신제국주의가 도래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국제적으로는 정말 재앙 같은 그런 걸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렇게 쉽게 그 뭐 핵무기가 없고 뭐 이런 작은 정권들이라서 저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것이 혹시나 뭐 아시아라든가 유럽 이런 데로 확대된다고 하면 거기는 이제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어떤 길목이 지금 그러니까요. 예, 열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인류 역사가 한 100년 단위로 지금 반복되는 모양새인데 지금 딱 1차 대전이 된 지 거의 10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이대로 이런 추세로 5년, 10년 이렇게 가면은 진짜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절 변호사님 정말 큰일 났는데 트럼프가 또 쿠바도 무너질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건 정말 위험한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 김 변호사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제법이라는 거 아니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그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가 너무 큰 아픔을 겪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였고 그리고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딱히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각 국가들끼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라는 정도의 약속이었던 것인데 왜 제가 국제법이 딱히 없다고 그러냐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국가도 없어서 그런 겁니다. 누가 어느 하나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려면
사실은 그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기소해서요 전쟁 범죄로 처벌을 해도 당연한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 세계 누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100년 전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으로 좀 회복이 아니죠. 그 거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나마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답답한 것이 그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미국에 상대적으로 워낙 의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대립각을 세울 만한 힘을 가진 국가들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남미가 그런 정도로 깨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 구소련으로 상징되는 러시아 같은 경우, 좋아, 그럼 앞으로 소련도 예전에 소련 시대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중국은 어떻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경계를 맞대고 있고 지금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다시 이 분쟁지대로 이 지구상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트럼프 한 자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그냥 제재 없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이제 약한 나라들은 항상 불안하죠. 부시가 빈라덴을 사살하고 그랬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그자는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법이나 헌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단 세계 각국 국민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상식이고 정인데, 트럼프의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걸 느꼈습니까? 윤석열 때 느꼈습니다. 윤석열 때 윤석열 친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러다가 이제 각자도생으로 가는 거 아닌가. 각자도생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소연할 때도 없이 그냥 오로지 내가 혼자 버텨야 되는 거. 이게 각자도생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세계 사회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마두로 압송하면서 뭐 이렇게 보고 기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We a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I'd like to do it quickly, but it takes a period of time. We have to rebuild their whole infrastructure. 지금요, 세계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저겁니다. 왜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를 잡아왔느냐? 마약을 뭐 저기 하고. 근데 많은 세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거는 뭐 말장난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욕심 때문이죠. 임세은 소장님, 베네수엘라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저는 뭐 중동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베네수엘라가 최대 산유국이더군요. 네. 가장 원유 저장량이 많아요. 네, 매장량이 최고. 매장량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석유 마음대로 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 발표할 때도 보면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1도 안 쓰고 석유라는 말만 몇십 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참 투명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욕심, 야욕을 그냥 바로 드러내놓은 거잖아요. 실제로 쟨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석유 기업들 쉘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니네 석유 내가 다 뽑아 먹을 거야를 저게 예쁘게 얘기한 겁니다. 저게 사실은요. 그러면은 저런 논리로 가면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 매장량은 최고고 생산량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량은 많은데 기술이 없고 자본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은 적은 건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뽑아 먹을 게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아랍에미레이트, 뭐 여기는 동맹국이긴 합니다만 요새 좀 사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란, 사이 안 좋은 나라도 하나씩 있을 거 아닙니까? 석유 매장량? 그럼 가가지고 한 명씩 잡아다가 야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또 인프라 구축할게 하면 그 말도 이제 여기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또 본인의 그 이런 걸 차단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매장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최근에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나라들도 중국과의 원유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는데 그럼 가면 기분 나쁘니까 중국에 수출하지 마 해서 또 가가지고 또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저게? 이게 국제 질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25년에?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반도체가 한국이 독점하네? 야 내놔 삼성전자 우리 거야. 이래버려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석유 안 난다고 왜 우리는 석유가 안 나지 이렇게 푸념했던 나라들이 아이고 석유 없어서 우리는 다행이네 이럴 판입니다 지금. 히토류 있는 나라들도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히토류.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진짜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일으켰던 전쟁 가운데 사실 내세웠던 명분과 달리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전쟁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고 하는 이라크 같은 경우 살상 무기 끝내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만들어내고 나서 뭔가를 저질렀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게 그냥 노략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냥 대놓고 아니 지금 콜롬비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콜롬비아도 역시 마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공격과는 전혀 상반된 게 콜롬비아가 마약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없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 침공하면서 마약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마약 있다고 해서 여기도 침공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국제 질서 내지는 적어도 미국 역시 주권 국가라고 할 때 외교를 따르는 국가라고 할 때 그 어떤 프로토콜 내지 원칙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지금 트럼프가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물론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것이 가장 큰데 그동안 마두로가 러시아, 중국과 상당히 좀 가까워지는 미국과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러다가 강대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그게 바로 이제 3차 대전 일어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지요. 저는 이제 러시아,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다가 한 방 먹는 걸 보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러시아로 넘겨주려고 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틴한테 야 가져 우리는 이거 가질 테니까. 대체로 보면 강대국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길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대국이 자기들 이익대로 마음대로 그냥 약속들을 찢어 발기고 이런 세상 그게 바로 야만의 시대죠. 이제 세상이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이번에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마두로도 좀 특이합니다. 이제 버스기사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잡혀가지고 오는데 뭐 이렇게 묶여가지고 가면서도 그 마약 단속국 건물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뭐 굿나잇 해피뉴 이어 그러던데 이건 또 무슨 수알란가 궁금하던데요. 그 한번 보시죠. 미치겠다 진짜. Good night. Good night. Happy New Year. 저건 또 뭐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독재자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나 괜찮다라고 이제 허세를 부리는 일종의 뭐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딱 윤석열 생각납니다. 뭐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네. 본인이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뭔가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푹 눌러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나마 자기를 지지해 주던 베네수엘라 군부라든가 뭐 어떤 기득권 그런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민중, 그러니까 국민들한테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난 괜찮다. 지금 오히려 트럼프랑 여기서 대립하는 미국 법정에 서서 이런 부당함을 호소하고 뭐 이런 거를 보이면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겠다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도 뭐 이기고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 했죠? 네. 이제 그때는 이제 탄핵은 당했지만 구속됐다가 또 취소되는 과정에서 주먹 휘두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된 결심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기 지지자들이 자신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지금 뭐 마두로 입장에서도 녹록치는 않아 보이는 게 이렇게까지 쉽게 체포가 됐다라는 얘기는 전면적으로 어떤 반대 세력은 없더라도 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흔히 잘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배신자 몇몇을 만들어내서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미군도 이 작전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럼 이자 입장에서는 그럼 남아있는 그럼 자기의 베네수엘라 내부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신복들을 나 아직 견제하다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막 참 만만치 않은 인간은 만만치 않은 인간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마두로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자가 통치하고 있었으니 베네수엘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보니까 뭐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돈을 10kg을 들고 가방에 가지고. 배낭에 메고 가야 됩니다.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 원래 베네수엘라가 지금 코로나 이전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3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두로가 거의 윤석열처럼 그냥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낸 그렇죠. 것이죠. 뭐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군부에만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몰아주면서 이런 인프라 투자 같은 걸 소홀히 한 결과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번에 마두로 잡아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부통령은 뭐 처음에 트럼프가 뭐 부통령도 오케이 했다라고 하던데 밖으로 나온 얘기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직도 마두로다 그러면서 미국을 규탄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그 주말 새해. 근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국가가 저런 식으로 잡아간다면 국민들은 저항을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 보십시오. 그 민주 시민의식이 가졌다면 절대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시민의식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충만하고 다른 전 세계가 우리의 그 두 번에 있었던 탄핵 결과와 민주 시민의식을 지켜봤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제대로 된 시민의식 갖고 있으면 저렇게 아무리 미국이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대사관 뛰어가죠, 우리나라 같으면. 저렇게 지금 이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래 마두로 저런 자가 통치하면 그 나라가 안 되지 하는 생각하면서 그래도 엄연한 주권국가인데 그거를 뭐 다른 나라가 힘이 있다고 가가지고 그냥 무너뜨리고 야 너 일로 와 너 여기서 저 있어 그리고 저 나라는 우리가 통치할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국힘당은요 정말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난 그걸 국힘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 듣고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했을 때보다 더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짱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신이 있는 자입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경고를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와 국제 사례는 미래를 읽는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야? 자기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보면은 마두로가요. 자기의 반대파 정적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구금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처형을 했다는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또 감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일으켰죠. 원래 마두로가 선거에서 질 걸로 재작년에 예상이 됐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게 투표소가 막 폐쇄되고 막 그랬다가 짜잔 하면서 마두로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래갖고 이거 지금 불법적으로 집권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대통령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돈을 막 풀었다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국가 재정을 파탄을 냈죠. 자 보세요. 자기 반대파를 막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정선거에 빠져갖고 막 이런 이상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세수를 뭐 60조, 30조 막 이렇게 펑크를 냈어요. 그냥 무차별로 막 감세를 해주고 뭐 이상한데 돈 쓰고 이래가지고 이 윤석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두로 같은 윤석열 때문에 망할 뻔했었죠. 그랬다가 다행히도 이제 시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일으켜주신 덕분에 마두로 같은 독재자를 몰아내고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뭔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변인은 마치 지금 자기들이 오히려 지금 마두로의 대변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용술 저런 대변인이 있었어요? 네. 있어요. 그냥 논평, 이상한 논평 많이 내가지고 제가 반박 논평도 많이 내기도 했는데. 조용히 술만 마시지 뭐. 그러니까요. 이름도 딱 술이 딱 들어갔는데 어디 술 한 잔 먹고 논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대변인이 하는가? 저 대변인이 할 때 본인이 끄적끄적해서 마음대로 발표하는 거 아니죠? 다 공보국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컨펌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뭐 내 맘대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상임부대변인 하고 있지만 제가 막 저런 걸 반박하고 싶어도 뭐 이렇게 혹시 이런 식으로 논조 가고 제가 쓰면 아 이거는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컨트롤을 해요. 결국은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당의 입장입니다. 저게 당의 입장입니다. 저게 저는 그 국민의힘이 언젠가부터 21세기의 4대주의에 빠져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미국 큰형님이 한 일은 다 좋은 일이고 윤석열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기타 주니까 좋다고 가서 국회 가가지고 영어로 된 노래 부르면서 무쭈쭈 해주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 올라갔다. 이딴 사고방식을 보였었고요. 윤석열 체포 구금된 뒤에 윤석열 주변에 지금도 윤핵인 외치고 이런 사람들 무슨 얘기가 돌았습니까? 항공모함 미국에서 니미치함인지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윤석열 구하러 온다라고 가짜뉴스가 막 떠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게 또 국민의힘이 현재 강력하게 아직도 지지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래 우리는 뭐 나쁜 짓을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미국 큰형님으로부터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긁어요. 어떻게 된 게 저 사람들 적어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정치에 있어서 보수 내지는 뭐 극우 이런 사람들은 국수주의라고 해서 자기 나라만 너무 내세워서 탈이었었는데 저 당은 이제 국수주의도 아닌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김은숙님 지랄도 풍년이다. 스윗 리를 키디님 뭘 놀라세요? 걔네 미친 거 이제 아셨나요? 제가 부족하네요. 조용술이라는 저 대변인 저게 국힘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저 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되죠. 근데 나경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검찰 해체, 대법관 증원, 사법 장악, 정치 보복,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만행들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꼭 닮았다. 아유 진짜 아니 그러면 다 집어넣네 그냥 무슨 드럼통에다가 본인 드럼통에 들어간 것처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저걸 베네수엘라 사건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공당이잖아요. 그리고 공당의 의원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의 세금을 지원을 받는 공당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의원이라면 대한민국의 의원이라면 지금 우리 국가가 어떻게 이 위기에 돌파해야 될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3차 대전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가장 위험하게 지정학적 위치든 외교학적 위치든 우리나라 위험한 상황 놓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라면 공당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돌파할 수 있고 이 위기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지를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 베네수엘라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당과 정부를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저게 공당에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베네수엘라 저쪽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막 얘기하면서 현금 살포하니까 베네수엘라 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본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다 모르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거 선동이에요. 저게. 나경원 씨는 지금 보니까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갈수록 왜 그러냐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경원 씨가 지금 주장을 하는 바에 따르면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나경원 씨는 지금 마두로 추종을 해야 돼요. 지금 마두로 어게인 이런 거를 외쳐야 됩니다. 왜?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입법 사법을 장악하고 정적을 죽이고 독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경제를 다 폭망시키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두로는
미국에 체포돼가지고 미국 법원에 지금 세워졌고요. 윤석열은 특검에 체포돼가지고 한국 법원에 지금 세워진 겁니다. 마두로랑 똑같은 것은 윤석열이죠. 그런데 나경원 씨는 지금 윤석열 뭐 윤어게인 뭐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으려면 마두로 어게인을 하셔야죠. 그게 맞는 길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아니, 없어가지고 할 말이 아니, 없어. 아까 진짜 저는 가치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의 논평이 나올 때마다 정말 대한민국이 뭐 진짜 100년,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지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내지는 그때는 이제 일본이 강대국이었으니까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자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스스로 나라를 갖다 바쳤던 그 친일 매국노의 그 어떤 DNA가 저 당에 혹시 흘러가더라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항상 극복해왔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정말 불법적인 국제법이고 보고 다 무시한 트럼프의 노략질을 보면서 우리도 혼날 줄 몰라 트럼프한테 이런 발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보수형님 TV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해장술 잘못 먹으면 조용술 됩니다. 전 조용술이라는 대변인 처음 봤는데 뭐 당에서 그렇게 내라고 그래도 진짜 정신이 온전한 대변인 같으면 그렇게 내면 안 되죠. 집단적으로 다 저러니까 뭐 대변인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집단적으로 저러는. 장동혁 체제 하에서 네. 좀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갔어요. 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일단은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는 정상회담입니다. 시기적으로 새해 첫 우리 대통령의 정상 외교 대상이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새해 처음으로 맞는 국빈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새해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조율이 되는데 새해 첫 정상회담을 한국과 중국이 갖기로 한다. 이건 뭔가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중국과는 지난번 사드 배치 이후에 상당히 관계가 멀어졌고 윤석열 때는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갈라졌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봉합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중국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만 문제 아닙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중국을 건드리면 상당히 좀 중국이 튀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그 발언을 한 뒤로 매우 지금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은 관계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아주 중요한 한중 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CCTV와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중국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답변을 들어보시죠. 자, 저 답에 일단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건 인정한다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세훈 소장님, 네. 방금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실용 외교를 저는 본격적으로 보여줬다고 보고요. 예전부터 대통령께서는 조금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양안 문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되든 우리가 왜 개입하냐, 우리만 잘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했죠. 네. 대만도 쎄쎄, 중국도 쎄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정제된 언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중국과의 국빈 방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좀 경직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중 그 관계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아예 뭐 만나지도 않았고 뭐 중국 폄하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얻어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나 경제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뭐 중국을
편들어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가 왜 그 문제에 개입하냐. 이거 맥락을 같이 하는 저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CCTV와의 그 기자회견은 서방 국가의 기자회견과는 상당히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국영 TV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를 딱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자 테스트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드는 거 아닙니까? 예. 비자 테스트. 예. 어찌되었거나 근데 이제 이거가 관련해가지고 중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입장은 사실 일관되어 왔고 확고합니다. 하나의 중국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등 여러 가지 세계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 라는 어떤 실리 외교적인 관점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설명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지금 거기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부 딴지를 걸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이 추종한다고 말하는 그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대한다고 하면은 일단 중국이랑 단교해야 돼요. 대만이랑 수교해야 됩니다. 그럼. 대만이랑 수교하면 중국이랑 단교하는 거죠, 사실상. 어떤 나라도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밝혀보면 그럼 우리 그럼 대만이랑 수교하고 중국이랑 단교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 수 없잖아요. 국민의힘도 그게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내부 정치적 공격용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정상회담과의 쟁점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 문제 반도체나 광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이런 걸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한 어떤 공포랄까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소를 하고 중국이 지금까지 특히 한국 K-팝이라든가 그런 문화들에 있어서 한한령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뚫어내서 우리 문화 정책이나 문화 경제 여기에 활로를 뚫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이라든가 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만을 내세우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인 거고 안보는 안보인 거죠. 그럼 별개로 지금 가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때요? 양재열 변호사님.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회담 아닙니까? 참 묘하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이런 무도한 행위가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한중 회담이 또 열리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중요한 역할이 생겼고 지난번 경주에 다녀간 이후로 그 중국 교민들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국내 메신저 카카오 이거 그전에는 못 쓰게 막았었거든요. 막는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 다녀간 이후부터 갑자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풀어준다고 얘기도 안 해요, 중국은. 그냥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중국 내부에서 조금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나왔지만 베네수엘라 석유를 중국에서 80%가량을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었고, 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 원유에 맞게끔 중국 공장들은, 중국 정유회사들은 또 구조를 갖추고 있었답니다. 그게 다른 어떤 원유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사실 트럼프에게 이 에너지 불에서 목줄을 잡힌 그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그럼 균형을 잡아주느냐가 생각보다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과 이 손을 잡느냐,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균형 외교라는 거를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다카이치 막말이라든가 좀 심한 말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처지가 또 못 돼요. 일본은 더 우리보다 미국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염려했던 아까 세계가 다시 한번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런 신냉전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풀 수 있는 구도를 대한민국이 지금 쥐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천만다행인 게 거기서 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다라는 게 한편은 정말 천만다행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경제 전문가 임세은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도 코스피가 지금 115.80 올라가지고 4,425.43이거든요, 현재. 네.
4,400을 뚫었는데 한중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막 이런 식의 변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중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전쟁 위기가 생겼고 특히 이제 미국발 전쟁 위기가 생기면 다음 날에 코스피나 코스닥 폭락하거든요. 폭락하죠. 폭락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경제적 활로가 뚫어질 거다라는 기대가 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 주가 지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고 보통 평가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앞으로의 방향들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더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매우 신뢰받는 시장으로서 이미 약간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는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안에서 오늘 4,400 뚫었지만 내일은 또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시장 원래 급락을 하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져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우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악재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이런 악재가 대한민국에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경제적 기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회색 코뿔소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베네수엘라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 인프라 투자를 해갖고 원유 생산량을 다시 올려놓으면 유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다 근데 플러스로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국제법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각자 노생의 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유가가 내려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더 여기에 사람들은 다 꽂혀 있는 것이고 국제법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 그래도 설마 여기 아시아 유럽까지도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 회색 코뿔소처럼 아이 저 코뿔소는 우리한테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이었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만약 윤석열 정부였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어났다고 치면요. 뭐 지금 4,400도 돌파할 일도 없었겠지만 그냥 블랙 먼데이입니다. 블랙 먼데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이런 위기가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아직도 2000이겠죠. 뭐. 1000대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때였으면. 오늘 아침 우리 사무실에 희비가 교차했어요. 지금 한 PD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입이 귀에 걸렸고 한 PD는 한참 전에 하이닉스를 팔았대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주 땅을 치고 있던데 또 뭐 조정장이 곧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안 사신 분들은 뭐 그때 김기현 변호사님 비트코인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9만 달러 초반대 아니었습니까? 야 비트코인이 오늘 오른 것만 241만 4천 원이 올랐네. 야. 그래가지고 지금 1억 3,400. 1억 3천. 난 처음에 이게 숫자를 동그라미가 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1억 3,400. 이야 참.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과거로 언제 돌아갈래 물어본다면 저는 몇 년 전이죠. 제가 증권사 다닐 때 비트코인이라는 거 아예 생소할 때 저기 60만 원인가일 때 아는 선배가 그런 거 있다고 사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비웃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웬일이야. 제가 예전에 아까 제가 임세훈 소장님 경제 전문가라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저도 점은 실체 없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선배가 야, 이런 거 한번 사봐라 했을 때 아 지금 선배 사기꾼이에요 이랬는데 웬일이야. 진짜 너무 원래 그때로 경제학자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돈을 못 번다고 합니다. 맞아. 이런 걸로 하면 제가 또 선두주자인데 내가 예전에 IT 업체를 제가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오. 예, 2013년, 12년. 그때 저희 개발자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클 거니까 사야 예, 된다라고 예. 저한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러고 말았는데 뭐 이제 예, 그 개발자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 개발자는 투자를 했겠죠. 했겠죠. 뭐 그 선배는 지금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그때 비트코인 네, 10,000원이었어요. 거래소를. 그렇죠. 비트코인 막 나왔을 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유시민 작가 발언이었어요.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평가절하했었거든요. 진보는 확실히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어요. 맞아. 삼성전자 오늘만 7,400원 올라가지고 13만 5,900원인데, 야, 아무튼 삼성전자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삼성전자 올랐다고 막 그 PD가 좋아하길래 뭐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불안했었거든요. 더 오를 거야 그랬는데 만약에 안 올랐으면 이제부터 매치기만 아닌 거예요. 박소영님,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대통령 얼마 만에 코스피 5천 가겠는가라고들 얘기할 때 2년, 3년 얘기할 때 저는 1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은 없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주식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은 5천은 정말 뭐 상반기쯤 뭐 다음 달에도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예를 들어서 반에서 60명 반 중에 60등이었던 사람이 조금 공부하면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한 10등 정도 됐을 때는 5등, 4등, 3등 되기 어려운 것처럼 4,300 정도 됐으면 이제 오르는 폭은 조금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 안에 5천은 무난하게 달성될 거다라고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하죠. 근데 또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하여튼 잘 될 거는 같습니다. 네, 5천. 오, 깜보야님, 저는 6만 전자대 3 크크크 대박. 이야. 오. 깜보야님 친하게 지내십시다. 자, 지난 주말에 주식시장 이렇게 확 오르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하나 이제 참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거였지요. 물론 지금 구속돼 있는데 우리가 1월 16일까지 갈 것 없이 이제 구속기간 6개월은 확실히 연장이 됐으니까 이제 결국은 윤석열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직위원이가 탈옥시켜줘가지고 짧게 누린 그 마지막 햇빛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인생의 마지막 햇볕인 것 같은데 김규현 변호사님 이제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나올 걱정은? 예, 물론 뭐 까보기 전까지는 100%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윤석열은 거의 끝났다. 다른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히려 저는 지금 윤석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한덕수나 뭐 이런 사람들도 김용현도 다 끝났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밑에서 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해 왔거나 부하 수행했거나 거기에 동조했으면서도 그걸 숨기고 지금까지도 현직에서 암약하고 있는 수많은 실무자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헌법존중 TF에서 걸러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다라는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 웬만한 사람들 다 배제를 시켜놨고 나머지 인원들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해야 될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역부족이고 특히나 그 사람들은 또 조사하는 사람 공무원을 앉혀놔서 조사를 하게 하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같이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이고 게다가 또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5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 여기에 지금 민간 조사단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주요 재판들이 쭉 이어지죠. 우리 재판 그 일정을 좀 정리해 놓은 표 있죠. 우리 정어리 PD가 여러분들 그 이해하기 쉽게 1월 중에 재판 주요 일정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있고 16일 날은 이제 첫 번째 선고가 내려집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요. 징역 10년 지금 구형된 상태죠.
그러면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 1월 9일 날 있다면 양재열 변호사님 저때 구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뭐 두 개밖에 없어요.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에 하나로 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게 지금 구형을 하고 나서면 한 달 반 정도, 지금 직연재판부에서는 2월 초 내지 중순을 얘기하고 있어서 한 달 정도면 나올 오래 것 걸릴 게 같거든요. 뭐가 있어요? 그 뭐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지고 구형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것들, 이제 증거를 판결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나왔던 많은 증언들을 또 종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이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에 관한 판단은 이미 명백히 내려졌다고 보고 양형만 남아 있습니다. 양형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뭐 범죄 전후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건데, 아시다시피 범죄 전후에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국회에서 해제 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 내란을 계속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고요. 범죄 이후에. 두 번째로는 별도의 범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내란이라는 범죄 이후의 정황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체포를 방해하려 했던 부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체포를 방해하려 했던 부분도 있었고, 죄질이라는 걸 따질 때 뭘 가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사건 사고 같은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끝까지 자기는 부인하면서 오히려 부하들, 특히 군이라든가 이 경찰에 책임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형 어떻게 예상하세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요. 지금 내란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형을 아직 안 정했대요. 아이고요. 구형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구형을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 역사성이나 뭐 이런 사명감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일부 검사들이 야, 수천 명을 학살한 전두환이도 무기징역 나왔다. 근데 죽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거 사형 구형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지금. 이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내란 외환죄에 대한 어떤 역사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공화국으로서 이런 걸 완전히 몰각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를 내부에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내란죄고 외부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외환의 죄인데, 이 내란죄랑 외환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게 바로 윤석열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사에도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전두환 같은 걸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야, 사형이 되겠나라고 지금 걱정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과연 구형이 이제 사형 구형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제가 걱정,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두환이 무기징역 나온 게 그러면 그 타당했습니까? 수천 명을 학살했는데 무기징역 시키는 게 그게 타당한가요? 전두환은 거기에 사형 대한 선고 내리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사형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사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골프도 치고 다녀. 이게 지금 타당한 겁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검찰이나 사법부 차원에서의 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윤석열이 네. 더 나쁜 거죠. 이미 그런 역사적 그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역사적인 기록이었던 걸 뻔히 알고 그 짓거리를 또 하려고 했다는 게 더 못된 거 아니에요? 알고도 한 거잖아요. 알고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일부 뭐 검찰도 그렇지만 법조계의 어떤 그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내란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 형사 사건 다루는 그런 것들을 원칙인 것처럼, 그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간히 나오기도 해요. 지금 김규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법이 내에 있는 것만은,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야 내란이 되지만 대통령의 권한법이 내에 계엄선포권이 있다라는 것들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의 어떤 한가한 인식 더하기 여전히 지금 지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언론도 약간의 입장이 있는 그런 언론도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한 번에 이런 거 다 통과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헌법 존중 TF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내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줘야 진정한 청산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포기하면 오히려 또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직위원회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사형 선고하는 거죠. 지금 직위원 우리가 끝나면 반드시 삶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죠. 안중차님, 곽수산이 선고 다 했어요. 겁나게 웃겨요. 한번 틀어주세요. 저도 이거 쇼츠 봤는데 곽수산 씨 알아요? 예. 그 진짜 직위원 판사 유명하죠. 흉내 잘 내대. 아, 판결했습니까? 그분이? 성대모사로 사형 선고를 했죠. 성대모사로. 네, 그랬고요. 아이고, 피고인 사형 뭐 이렇게 했나 보죠? 이거를 누가 직위원 판사 영상에다가 합성해가지고 해가지고. 재미있게 아주 정말 보고, 야, 곽수산 씨 언제 한번 모시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너무 재밌게 잘. 아유, 그러니까 왜 막았어요? 아이고, 참, 뭐 그러면서. 그분이 김건희 어떻게 선고할 때 제가 이제 가서 피고인으로 앉아서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딱이네. 언제 한번 모의법정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자, 끝으로,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혜훈 후보자. 지금 벌어지는 거 보면서 참 그렇다 하는데 국힘당은요. 그렇게 막 하면은 이 정부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자기들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문제들이 다 자기들 당에서 있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쪽에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 우스운데 오늘 아침에 그 손주하 여기는 국민의힘 그 성동구 구의원인가 되던데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 쭉 나온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함과 동시에 지역구 시구 의원들에게는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이는 등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사유하에 조직을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이혜훈 전 당협위원장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솜방망이 징계를 당한 의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구 의회 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중구 여자와 술을 마시면 술맛이 떨어진다라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지역구 의원을 자신에게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는커녕 의회 의장에게 징계에 대한 사안을 봐달라는 취지로 감사하며 자신의 정치적 채찍꾼으로 두었습니다. 성희롱, 여성 비하를 옹호하는 이러한 행태는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스스로 내세워온 한국여성의정의 가치와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저 손주하 네. 구의원이 이혜훈 의원 보좌진 출신인가요? 거기 밑에 있는 구의원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구 성동에 보좌진 출신은 아니고. 네, 그 얘기는 지금 저기서는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근데 그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때 부당했고 그때 가스라이팅 당했고 그때 본인이 이게 억울했다고 생각하고 부당했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그때 기자회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이혜훈 의원이 언제 민주당인 적 있었나요? 마치 무슨 다른 당 얘기하듯 하시는데 본인이 그 밑에서 공천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의원으로서 그러면은 본인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체화됐든 아니면 본인이 납작 엎드렸든 뭔가 받을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게 부당한데 참았든 어쨌든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저게 뭐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됩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됐다는 이유로 그게 하나둘씩 튀어나오면 그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됩니까? 물론 이혜훈 의원이 한 행위나 말들이 제가 동의한 바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씩 마치 우리가 이제 불 꺼진 방에서 딱 불 켜면은 바퀴벌레 확 나가듯이 그리고 다시 불 꺼지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밖에 보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혜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의원이면은 공천 그 밑에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런다고요?
지금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해원 안 되겠네 그랬다가도 국힘당이 저러니까 난 저거 도와주려고 그러나 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반감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혜원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 분명히 잘못된 문제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문제도 있고 사실상 투기로 보이는 투자였었고 뭐 아들 명의로 해서 대부업체 같은 데 투자를 한다거나 돈 버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부분이고 아까 이제 김경민 변호사님이 진보는 돈 버는 일 잘 못한다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돈 버는 일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저희 머릿속에서 뭐 민주당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김우겸 당시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자했다고 쫓아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뭐 투기니 어쩌니 난리쳤던 의원들 저 사람들 한번 뒤져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혜원 후보자한테 국민의힘 의원 누군가 나서가지고 당신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또 이혜원 후보자가 거꾸로 같이 사셨잖아요, 땅 이렇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될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길래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한마디도 안 나왔을까? 다 비슷한 사람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보수 발탁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나올지 모르겠네요. 기대를 저는 해보고 있어요. 저희 아까 그 구의원님 뭐 말하시는 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뭐 실드 치거나 뭐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혜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뭐 수십 년간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이런 높은 고관 대작들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평당원이나 구의원이나 보좌진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해훈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용기도 한번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걸 또 잘 증빙해라라고 얘기했고 그 내란 옹호에 대해서도 본인이 바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본인이 뭐 그때는 뭐 잘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문회 때 나와야 될 것들이 많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좌진들의 뭐 갑질 의혹 이런 것도 자업자득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적인 이해와 어긋난다면 아마 그런 선택은 또 뭐 임명권자의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안팎으로 참 거센 도전이 몰아치는 2026년입니다. 참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내란 청산해야지. 국힘당 저거 정리해야지. 증시 부양해야지. 민생 챙기고 국민들 잘 살게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서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해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좀 어떻게 안 돼요? 아니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저희도 참 민주당의 입장으로는 부끄럽고 죄송할 일이죠. 어떻게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혜훈 지금 뭐 지명자라고 하죠. 그분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를 보면 전 명확하게 이 당의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봅니다. 이혜훈 의원 뭐 3선인가 4선 계속 하신 분 아니에요.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럼 한 번씩 지명해봤으면 좋겠어. 그래 너 장관 한번 해봐. 툭툭 나오고 장관 해봐 툭툭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은 또.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이 고름이 좀 빨리 터진 거다라고 생각이 만약에 된다면 상처를 빨리 아우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치료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같고요. 저쪽 당은. 네. 최소한 김병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감찰 지시를 이미 진작에 했지 않습니까? 25일 날 감찰이 진행 했다고. 중인 네. 것이고요. 강선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제명을 한 상황이고 최소한 민주당은 뭐 어떤 드러난 의혹이나 뭐 비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제때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지금 실제로 통일교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구속 기소까지 돼갖고 선고 앞두고 있는 권성동 의원
몇 달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 감찰이라도 했나요, 국민의힘? 아직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고 제명 탈당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초당적인 어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나 뭐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민사회나 일반 국민이나 거기에 수사기관 인원들까지 다 파견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할 것 없이 전면적인 감찰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걸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예. 민주당은 두 분 말씀 듣는 걸로 정리하죠. 네. 왜? 당원 아닌가? 지금은 당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요.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당 11일 날 있지요.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김기현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은요, 제갈공명이 떠올라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아시죠? 꼭 그 제갈량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참 위기에 처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돼서 한번 구해보겠다고 나오셔서 우리가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전북 익산을 한병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근데 한병도 의원님이 17대 때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예, 17대에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5선 6선인데 네. 21대 22대 네. 3선밖에 안 돼요. 네.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예. 아는 분들은 예. 왜 중간에 그렇게 오래 쉬셨어요? 떨어졌죠.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예. 제가 17대 때니까 30대 국회의원 처음 예. 당선되고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왜 떨어지셨어요? 이제 경선에서 안 됐고요. 네. 그 다음에는 18대 때는 출마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 2번 더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네. 제가 새로 당선돼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회의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12년 만에 돌아온 한병도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 오른쪽에 우리 그 김민석 총리님이 계셨는데 저는 거의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모두 빵 터져서 웃고 그랬는데 그렇죠. 당선되고 좀 야인 생활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런 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네. 많지 않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시간을 겪지 않고 쭉 자란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네. 솔직히 점수 잘 안 줍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바로 됐으면 고생은 덜 했겠지만 네. 오늘날 이렇게 훌륭하게 통치하고 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것도 예. 그 아픔의 시간 동안 더 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단단해지시고. 예. 단단해지고. 예. 제가 그 전략기획위원장을 하면서 모셨잖아요. 근데 제가 당 대표 하실 때 전략기획위원장 하면서 모실 때 그때가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검찰의 칼날이 정말 서슬퍼런 시기였고요.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왔을 때 예.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는데 그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모아나가고 당원들의 힘을 규합해 나가는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확실히 그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한병도 의원님은 전략통, 기획통으로 유명하신데 그렇게 3번 동안 내리 쉬면서 혼자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고 나름 그 와중에서 길어올린 소득이라고 그럴까? 성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육선을 쭉 했다면 지금 제가 정치 현실이나 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자칫 목에 힘들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내 세상이 그냥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정치 현장도 지금은 이제 당원
당원 주권, 당원의 힘이 높아지는 그리고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는 이런 그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 변화된 이런 시기에 이 좀 깊이 있게 대응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힘들죠. 떨어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면 아이고, 젊은 나이에 제일 힘들죠, 그게. 이게 일단 제가 나서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 오는데 국회가 오기가 싫어요. 그리고 저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또 우리 의원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래서 본인이 위축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하는 과정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성숙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내 스스로 그릇이 커져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제가 당당해져야 또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겨나가는 과정이 개인적으로도 어떤 성숙한 시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겸손해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은 혹시 이렇게 정치 생활 쭉 해오시면서 누구를 멘토로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제가 정치를 17대 때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었는데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그 노무현이라는 분한테 너무 사실 반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생활 속에 있다가 정치 현장으로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의원하면서 같이 모시고 일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 그분의 그 인간적인 미, 이렇게 여사님 몰래 그 담배 피고 싶으셔서 담배 하나만 줘.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어떤 시대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때 정치가 거의 180도 저는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좀 돈, 권력, 그리고 이런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당내 선거가 한 번에 깨끗해진 계기가 그 노무현 대통령 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고, 그리고 현장만 가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정신을 꼭 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역대 대통령 그 지지도라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조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1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김대중, 박정희 뭐 이랬는데 예. 시간이 더 지날수록 노무현 대통령의 진면목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고 그분이 추구했던 정치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도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의원님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동료이고요.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단 한 번도 한 차례도 이렇게 원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스스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동료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어지간하면 제가 면접을 안 씁니다. 면접을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면접을 해서 뽑아봐라. 당신들이 같이 일할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 그 직원을 뽑으면 만장일치로 뽑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면접을 안 보더라도. 이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함께 노냐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떤 의원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게 없이 그렇게 자기 정치를 까딱 잘못하면요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그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만 사고하고 한 해 의원실 자체도 이건 공동체인 거거든요. 생각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화로운 과정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요즘은 좋아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거의 안 바뀝니다. 저는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바뀐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로 새로 본인이 뭐 원해서 가는 경우는 있어도 하는 거 외에는 제가 이렇게 그만두라고 막 한 그런 경우들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항상 화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 보면 이제 다 보좌진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김병기, 이해운, 강선호 다 그런 경우인데. 근데 이해운 후보자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놀라고 그랬던 것은 야 그래도 보수 쪽에서 오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 전에 대선 때 네. 반성하고 온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어게인도 외치고 내란도 옹호하고 저런 사람을 굳이 부른단 말이야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려할 게 좀 많이 있었다 무지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좀 많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믿으니까 네. 한번 보자 했는데 이번에 이제 터져 나온 그 막말이나 그것은 좀 사안이 다르잖아요. 예. 특히 이제 야 막 이거 듣고는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어때요?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그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분노하고 화나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해운을 좀 보수 쪽에서 발탁한 건 이런 상황은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도 알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검증하면서 이런 것까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재산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뭐 논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 개인이 회관에서 이런 한 행위까지는 청와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 몇 명이 모여도 생각이 다양하고 이 큰 나라를 운영하시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무지개로 어느 제가 방송을 보니까 표현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해서 그것 또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명을 하신 단계이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욕하는 과정, 지금 어떤 우리 지지자들이 고민하고 또 비판도 많아지고 이런 과정을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전부 지금 참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원내대표 과정에서 네. 또 원내대표 되시더라도 아마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11일이면 예. 청문회는 지금 날짜 잡혔습니까? 제가 지금 한번 그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잡혔다는 얘기를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날짜 잡는 예. 것도 지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아직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쭉 보지만 어찌 됐든 김대중 대통령의 세심함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획기적인 생각 예. 이 좋은 점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에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쓴다. 그 처음에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송미령 장관 유임시켰지, 예. 권오을 보훈부 장관 했지, 그 다음에 또 국민통합위원장 누구죠? 이석연. 네, 이석연. 했죠. 맞습니다. 또 여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잘 되면 그야말로 통합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그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님 때 그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시는 그 틀이 김대중 대통령님 때 사실 하신 겁니다. 그 고문받고 어려웠고 힘든 과정 그리고 정말 정권을 획득하기 최초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고 고문하고 이런 사람까지 일부 포용하고 보수 쪽 사람을 비서실장을 시키고 맨 하면서 처음에 비서실장을 그렇습니다. 김중권 맞습니다. 실장을 역시 시키지 다 않았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자,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악소리 났죠. 네.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연정까지 예. 그 제안을 하면서 같이 국정을 운영하자 야당에 오히려 제안을 해서 우리 당내에서 그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여당 쪽에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사는 안 됐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국정 전체를 보고 그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합리적인 보수는 끌어안을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합리적인 보수적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국정을 하면서도 갈라치기 안 하시잖아요. 실제로 보여주면서 일부 포용할 건 포용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굉장히 힘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건 막 이렇게 축소하고 그 규모를 작게 하려고 할 텐데 대통령께서는 더 넓게 발걸음도 크게 하면서 좀 더 중도층까지 이렇게 합류하고 합리적인 보수까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시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 문제가 나오는 건
대통령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주 냉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최종 이해용 문제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힘을 좀 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전혀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터지면서 힘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막 복잡하고 힘들고 이럴 때 좀 빠지는 게 편한데 뭐하러 원내대표 하십니까? 지금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청이 이 여당과 야당이 다른 건 야당일 때는요. 저희들이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 모시고 있을 때 대표님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면 저희끼리 하면 됩니다. 근데 여당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당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이견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합을 해서 해야죠. 그러면 사고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님께 있어야 됩니다. 선거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요. 우리 선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걸로 평가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높으면요. 저희들이 대부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당에서만 결정하고 정부에서만 결정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결정을 대통령님이 국민들에게 어떤 그 국정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현재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법안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것을 촘촘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중심은 대통령님께 힘이 되는 그것이 여당이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책임과 무게가 커진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 체계가 회의 체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의는 그냥 당정청 회의 지금도 하고 있고 하면 되는데 저는 과정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거, 큰 것까지 서로 논의를 하고 원내에서는 주간 단위로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검찰개혁법안 매달 언제까지? 이번 회기 내에 이번 달에는 어떤 거? 이걸 원내 수석실에서 계속 논의하고 토론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청와대 정책실하고도 항시 소통하고 부처 불러서 소통하고 그래서 이 과정 관리가 잘 되면 국민들이 저기는 집안도 잘 되고 화합도 잘하고 주요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추진력 있게 하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국 대통령께서 국민들로부터 그 사랑과 신뢰를 더 크게 받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당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야당 때하고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시면 일단 지금 잔여 임기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개월인가?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8개월만 할래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후보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정확히는 잔여 임기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예, 근데 8개월 얘기를 해요? 네, 5월 중순까지가 당원에 따라서 잔여 임기가 5월 중순까지고요. 아마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한 달 정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제 그래서 5개월. 그래도 됐으니까 지방선거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최고위원회에서 하면 4개월 내지는 5개월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그 다음에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현재 위기를 빨리 수습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정청 회의를 과정 관리에서부터 일정별로 계획을 짜서 일을 해나가는 이걸 지금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 아예 이번에 그런 것을 당내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뽑는 원내대표도 원래 원내대표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네, 1년입니다. 1년. 예. 1년 하게끔 하면 안 됩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긴급히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당내에서 좀 준비하고 그럴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하고 아마 지도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마 논의를 해서 다시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것을 미리 안 바꾸고 하면은 선거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해야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한 의원님은 뭐
4개월만 하겠다, 5개월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또 후보자마다 다 다르는데 이번 원내대표에 임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4개월만 할 테니까 저희를 찍어주십시오라는 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건 오로지 당원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게 불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그런가요?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네네. 윤석열 나왔을 때 예. 그때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반영되는 대선이어서 네네.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정세균 총리가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인기가 엄청 없었어요.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그쪽 참모한테. 예, 뭐 한번 생각이 있으면 예. 나는 개헌하고 뭐 저기 하고 물러난다고 이야기하면이나 예. 찍어줄까? 그 누가 지금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노?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또 그걸 또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중심을 뭐 내가 원내대표 되고 안 되고 그거 그렇게 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해보면 의원님들 마음을 사야 되고 또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이게 일을 잘 하면은 그 다음에 보장이 되는 거지. 원내대표 됐는데 당정청 회의 체계도 이게 엉망이고 대통령님도 잘 모시지도 못하고 사고나 치고 그럼 뽑아주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평가받고 성과로 평가받을 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것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을 시켜봤는데 정말 당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재명 정부의 힘이 되고 잘하네? 더해. 라고 막 저를 밀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상관했는데 못해. 그럼 제가 하고 싶다고 절대 안 되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출마 유무를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언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래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그것을 그 사고의 중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시면 지방선거가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란 청산해야죠. 민생경제 챙겨야죠. 그런데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4,400도 넘어가고 뭐 지금 이러다가는 곧 5,000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팍팍하고 실물로 느끼는 경제가 이거 좋아진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꽤 많거든요. 특히 이제 20대 젊은 층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막 더 이상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래도 경제가 잘 돼야 선거도 뭐 잘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경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제가 기재위원들하고도 좀 토론을 해보면 주가는 저희들이 5,000위원회를 띄웠는데 5,000까지 가겠다라는 좀 희망적인 평가가 많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서 그건 아주 깊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특히 우리 젊은 층과 지금 현장에서의 그런 활기가 주식만큼 느껴지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대통령께서 지금 5대 주요 과제 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그 국가 운영 자체도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5극 3특 체제로 가서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저희 체계가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국가 경제가 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수출 이것도 비중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번 창업 중심 사회로 AI 대전환이 되면서 이걸 기반으로 창업 중심 사회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펀드나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해서 작은 창업부터 뭐 좀 더 큰 기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 재원을 배분을 해서 활력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의 기운, 쉽게 창업하고 성공한 것들이 지역에서까지 많이 일어나면 각 경제가 이렇게 실비출점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요 과제로 설정을 하고 정부에서 지금 바로 계획을 추진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지금 5국 3특 얘기하셨는데 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이런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통합이 되면 경제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국가 단위도 최소한의 규모가 돼야 그 자체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군만 보더라도 이게 활력을 경제나 이런 것들 활력을 찾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18,000명이 오는 군 단위가 있으면 자체 경제 규모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아야 식당도 잘 되고 빨래방도 잘 되고 뭐 건설도 잘 되고 할 텐데 인구가 작으면 그게 규모가 더 큰 도시로 그냥 바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대전, 충남 같은 최소한의 지역 단위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특히 재정 문제 가 아주 중요한데 그 지금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중앙 재정을 지방 재정으로 좀 이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발굴을 할 수 있는 재정 구조도 바꿔주고 그 통합을 하고 나면은 인구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교류를 하고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별로 큰 단위를 최소한의 대한민국도 큰 그룹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인구가 많으면 내수 시장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고 그런 예, 거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전에 이제 통합을 하려면 뭐 어떻게 빨리 만들어서 광주, 전남은 뭐 광전이라든지 네. 뭐 대전, 충남 하다 보니까 대충이 됩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단체장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네. 시기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속도감을 아주 내고 있습니다. 토론회 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도 많이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속도감이 붙었습니다. 대전, 충청도 과거에는 이제 야당에서 주정을 했는데 저희 쪽이 그 속된 말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좋다, 통합하자. 이게 좋겠다. 대전, 충청이면 지금 대전, 충남, 충북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 충청입니다. 대전, 충남만 그렇습니다. 하는 거니까? 예. 우선은 이렇게 하고 뭐 예. 광주, 전남도 전북은 아니고 광주, 예, 전남. 예. 그래서 5극의 한 축이죠. 예. 그래서 그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요. 좀 그 정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특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AI 예. 분야라든지 뭐 전북 같은 경우 뭐 친환경 그 환경을 그리고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경제 규모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통합을 하면은 그 지역마다 특징에 맞는 산업군을 그 형성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역민들도 관심들을 많이 가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광주, 전남이 합쳐지면 네. 전북은 상대적으로 더 왜소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징이 전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라는 아주 독특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새만금을 기본으로 그 이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새만금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걸 지금 정부와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속도로 보면 오히려 대전, 충남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 네. 광주, 전남이 먼저 될 것도 같아요. 네. 일단 두 단체장이 만나서 뭐 사인도 하고 거기는 일단 지역 의회 구성이 다 거의 민주당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착착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광주, 전남 이렇게 이제 두 시장하고 지사가 만나서 사인을 했는데 통합이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 모든 후보들 다 보이겠죠. 그래서 궁금한데 예. 가만히 보니까 뭐 이제 또 대라는 보장이 없지만 안 합쳐지면 내가 또 시장하고 또 지사 해먹을 수 있는데 그걸 합치면 한 명은 안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기분 좋게 사인을 한다고? 이건 뭐지? 혹시 이렇게 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치면 다른 후보들 달라붙는 것을 아예 쳐낼 수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상황이 예.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쉽지 않다고 하면 판을 그 흔들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판이 확 틀어지면 예. 이 공간에서 내가 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각 후보별
그 기대 예산이. 또 이제 뭐냐 지금 시장님과 도지사님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은 다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 그런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게 보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경쟁을 해보고 싸워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조국 신당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현재로는 뭐 다른 당이기 때문에요. 저희 예. 민주당은 그 뭐냐 호남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이번에 모두 승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아마 저희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요, 그 국힘에서랑 그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흔들기 위해서 난리 나죠. 아마 엄청난 공격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 동력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탄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지역에서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선의의 경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여론 또 호남의 여론도 그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여기서 흔들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이런 생각이 제가 그 제 지역구를 가도 그게 많이 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 막 저희들이 그 허무한 걸 많이 봤잖아요. 예. 지금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뭉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이게 진짜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피탕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화와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말 전 국민들이 그 땀과 열정으로 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진국 됐는데 이상한 사람 한 명 나오니까 공든탑에 한꺼번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는 저희들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올 거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오니까 국가 전체가 한꺼번에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들이 또 그걸 새로 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힘든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꼭 승리해야 이러한 무도함 정권이 쉽게 바로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틀을 잡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승리를 해도 압도적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 기록이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예. 18개 단체장 중에서 14개 그렇습니다. 했던 예. 것이 최고 기록입니다. 대구 경북 빼고 예. 예. 이번에는 정말 대구 경북에서도 좀 대구 경북이라고 대한민국 아닌 건 아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뭐 좀 의미 있는 그런 예. 변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조국 혁신당이 입장을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여권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뭐 국힘에서는 넘어다 볼 수 없는 호남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한번 후보를 내서 붙여보겠다.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 듯한데 네.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조국 혁신당 좀 전략적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후보를 내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저희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가진 중차대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국힘과 이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준동을 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아주 여유 있는 선거면 또 뭐 전략적으로 뭐 같이 힘을 합친다든지 뭐 후보를 뭐 경쟁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예 저는 완벽히 내란 준동 세력을 확실하게 진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번 지방선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일체 뭐 후보 다르게 내서라도 어느 이 내란 세력에게 조금이라도 그 어떤 공간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뭐 1%, 0.5%라도 그쪽의 공간을 우리 분열로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특검 이제 지금 발의는 했나요? 네.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요. 2차 특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1차 3대 특검 저도 사실 매우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여론조사해 보면은 국민들 절반 이상이 예. 만족을 못해요. 예, 예. 상당히 뭐 막는 것도 없었고 이 정부에서 밀어줄 마음도 크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아, 특검이요? 예. 지금 아직 이제 분위기가 예. 아직 내련 세력들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정서적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직위원 재판부나 이런 건 굉장히 진지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쪽 그 특검도 특검이지만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적 문제도 워낙 이게 방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 새로 나온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들이 그 전에 소문이 있었던 것들 나왔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특검을 해서 그거까지 싹 마무리를 하면 국민들이 좀 기대에 더 부응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들은 그래도 특검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기소가 됐다는 저는 성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성과로 끝날 게 아니고 이 내란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동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2차 특검 지금 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실히 내란은 단죄를 이번에 끝내야 된다. 예. 그리고 전에 제가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 그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윤석열 계엄에 대한 그 국정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제일 아쉬웠던 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전두환 때 이걸 끝장냈으면 우리 국민들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이기는 걸 그때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지금 윤석열 같은 이러한 무도한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저는 무서워서 대법 없어서 이거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정리를 못하니까 예. 세월이 흘러서 이러한 내란 세력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끝을 내야 됩니다. 예. 향후 우리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이런 건 아예 상상도 않고 일어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법적 특검도 다시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요.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사면은 확실히 마무리해서 사면법도 개정을 해서 확실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완전히 티끌까지 다 털어내야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말씀 다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끝으로 네. 트럼프 하는 거 보고 진짜 우리도 놀랐고 세계 각국도 저래도 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엄연한 주권 국가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냥 폭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대통령 데리고 오고 그 베네수엘라 앞으로 우리가 통치할 거야. 그럼 트럼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어쩔 겁니까? 현실인데. 네. 또 뭐 그린란드도 지금 신경 무지하게 쓸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을?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외교적인 문제이니까요. 예. 과연 이제 다른 국가를 그렇게 침탈하는 건 침탈이라 이렇게 침공. 네, 하는 건 객관적인 표현을 네, 쓰고.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당이고 또 뭐 미국, 중국 대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당장 평가하는 것보다는 현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옳고 그름 또 우리 이게 국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외교적으로 잘 판단해서 정부에서 잘 대응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이렇게 베네수엘라 침공하기 전만 해도 우리는 아마 주식시장 오른 것도 그런 기대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어찌됐든 새해 첫 정상회담을 국빈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로서도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가를 그렇습니다. 예. 보여주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새해 첫 국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럼 올해는 한중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겠구나.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저렇게 작살낸 것은 마두로가 중국, 러시아하고 좀 가까워지는 차원이어서 그런 예.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이 타이밍에 또 시진핑하고 회담을 갖는 거 참 신경 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푸는 것이 제일 이제 좋겠습니까? 중국 문제는 이미 갑자기 잡힌 게 아니고요. 이 베네수엘라 사건 이기 전에 이 아마 국가에서 청와대에서 외교 전략을 다 짜고 있을 겁니다. 그냥 퉁퉁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중국은 이 시점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걸 이미 청와대에서 과거에서 준비해 와서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는 건 아무 전략적 의미가 뭐 지금 해석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교 문제 이런 건 이제 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떠한 외부 상황이 생겨도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번 에이펙 이렇게 성공하는 거 보고요. 정말 이 실력은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관세 협상 하는 거 보면서요. 제가 지금 대통령님 모시고 일한 게 그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당대표 모시고 또 민주당 그 대선 캠프 때 제가 종합 상황실장 하면서 이렇게 옆에 모셔봤잖아요. 그때하고 또 달리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렇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건 미국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경제적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강단 있게 하시는 모습 보고 그냥 외교 모든 문제는 맡겨도 아주 국익에 맞게 매번 판단을 하실 거라는 저는 저번에 그걸 보면서 아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한 외교적인 상황이 생기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잘 대응할 거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고의 3년이 그렇습니다. 약이 네.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3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인고를 해온 우리 한병도 대표님이 대표님이 아니고 지금 후보님이 앞으로 펼쳐주실 경륜에 엄청나게 기대를 갖는 겁니다. 예. 이제 원내대표 되시면 또 바쁘시겠지만 되셔도 꼭 한번 나와주세요.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 때 나와가지고 대표가 돼도 꼭 한번 나오겠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못 나오시고 결국은 또 그만두게 돼버려서 아쉬워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꼭 초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이제 그래도 출마하셨으니까 짧게라도 우리 애청자님들과 국민들께 또 당원 동지들께 한번 새해 인사 그리고 이번에 후보로 나셨었으니까 지지 호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죠. 제가 후보로 나서는 거 뭐 개월수 뭐 기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당내가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이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수습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꼭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정청이 오늘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합하고 과정관리까지 될 수 해서 빨리 성과를 내서 대통령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데 한병도가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에 아주 큰 바위를 항상 안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병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병도 의원님 만나봤습니다.